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아베가 한국에 가져다준 엄청난 선물들에 대해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금융 분야에서도 아베의 선물이 도착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 G20 회담에서 전세계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주된 주제는 암호화폐 규제와 디지털 화폐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온 일본 은행 등 일본 금융 수장들은 부랴부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합니다. 돈 찍어서 부채를 늘리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분들인데 어쨌든 최근 비트코인이 워낙 유명해지니까 일단 뭐라도 해보자고 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더니 급기야 내년 말에는 일본이 내놓을 디지털 화폐가 어떤 모습일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 트랜잭션을 위해 2개년 시범 운영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잉글랜드 은행과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의 중앙은행들도 국제결제은행과 디지털 화폐를 공동 연구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 자민당도 우리도 이제 무언가 해야 되나 보다 라는 위기감을 느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본과 디지털 화폐, 글쎄요. 지금 일본의 IT 기술과 디지털 인프라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일본의 정보통신 기술의 후진성과 뒤처진 IT 인프라는 코로나19 백신 하나 보관 못하는 모습과 느려터진 접종 시스템을 통해서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은 물론이고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해야 하는 디지털 화폐라니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사실 일본에서 디지털 화폐는 논할 가치도 없는 것이 일본은 지금 당장 모바일 페이는 물론이고 신용카드조차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여행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불편 중 하나는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 상점이 예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지갑 속에 신용카드 몇 장만 가지고 다닐 뿐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했고 모바일 페이 결제도 일상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기준 일본의 신용카드 결제 비율은 20%로 국가의 경쟁력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전통시장은 물론 식당에서도 현금 결제가 일상화되어 있고 심지어 작은 가게는 신용카드 결제 불가라는 글이 적혀 있곤 하는데요. 한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현금 없는 사회에 진입했고 중국도 심지어 길거리 노점상에서조차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데 왜 유독 일본은 여전히 현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일본인들의 각별한 현금 사랑, 그 이유는 첫째, 1990년대 말 일본인들은 버블 붕괴 때 대형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부도를 내는 사태를 보면서 현금은 집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둘째, 일본인들이 개인정보 및 보안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점도 신용카드 및 모바일 페이의 상용화를 가로막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재난에 대비해 집안에 미리 현금을 준비해 두거나 현금 비상 가방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일본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전기부터 끊기는 경우가 많고 전기가 끊기면 은행 ATM 기계는 물론이고 카드 결제기까지 이용이 불가능하니까 말이죠. 또한 1900년대 이후 장기 불황 속에서 계속되어온 저금리는 일본인들의 현금 보유 성향을 더욱더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런 일본에서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은 물론이고 나온다 한들 사용하지 않는 예산 낭비가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후진적인 IT 시스템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치 않은 일본인들의 습성 덕분에 무주공산이 된 일본 IT 시장을 최근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최대 보험회사인 손보재팬이 한국의 소프트웨어로 차세대 시스템을 가동했는데요.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일본 금융기업이 야심차게 소프트웨어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한국 제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은 일본이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일본 손보재팬은 지난 2016년부터 차세대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무려 30년 만에 진행하는 것으로 투자액만 2조 원에 달합니다. 역대 최대의 비용을 투입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손보재팬은 한국의 보험회사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때 이노룰스의 제품을 접하고는 핵심 업무에 이노룰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막대한 프로젝트의 핵심에 한국 제품을 도입하는 결정을 일본이 쉽게 했을 리가 없겠죠. 손보재팬은 한국 소프트웨어 제품과 타 회사의 제품을 비교하고 끝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한국 회사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국 소프트웨어가 보험 판매, 인수 보험료의 수납과 정산에 이르는 구조를 간결하게 해주는 성능이 타사의 제품보다 월등했다는 것을 일본에서 증명해준 셈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일본의 IT 기술력을 앞서가고 있는 상황은 일본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분야, 즉 만화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카카오가 일본에 투자한 카카오 재팬의 웹툰 플랫폼 피코마가 올해 상반기 전세계 빅게임 어플리케이션 최다 매출 순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서비스하는 라인 망가 역시 10위 안에 포함되며 일본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치열한 웹툰 플랫폼 경쟁 속에서 두 회사가 나란히 그것도 일본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유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를 카카오 재팬의 피코마가 매출면에서 모두 제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피코마의 선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만화 시장이 형성된 일본에서의 흥행이라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피코마는 지난 2016년 일본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다음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되던 웹툰을 꾸준히 번역 서비스해 왔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페이지의 핵심 시스템인 기다리면 무료 시스템을 피코마에도 도입해 나 혼자만 레벨업, 냄새를 보는 소녀, 이태원 클라스 등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끈 웹툰을 일본에 소개해 왔는데요. 한류 컨텐츠와 한국의 IT 기술력이 만났으니 일본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디지털 화폐를 내놓는 등 디지털 사회로 전환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인다면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뛰어난 빅테크 기업들이 일본 시장을 잠식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와 자민당이 한국에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K-팝, K-주사기, K-방역에 이어 K-빅테크의 약진이 돋보이는 가운데 최근 한국 증시에서는 코스피 시총이 사상 최고치인 3,3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카카오와 네이버의 약진이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시총 10위권 내의 종목들은 단연 제조업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등과 같은 기업들이 주도해온 한국 증시에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시총 3위에 육박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시총의 상위 종목 5개를 꼽아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기업은 미국 산업 전반은 물론이고 미국인들의 일상과 정치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빅테크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삶 속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아시아의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의 역할을 하는 모습인데요. 출판사 RH코리아에서 나온 노필터는 원조로 불리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방법으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장악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노하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쓴 앱 1위는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이들 기업을 미리 알아본 페이스북은 업계 선점을 위해 엄청난 돈을 들여 이들 모두를 전략적으로 인수했고 당시 마크 저커버그가 인스타그램에 제시한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원이라는 금액은 기업 인수 역사상 새로운 기준점을 만든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결국 광고로 돈을 버는 시스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빅테크들이 대체 어떻게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장악해 나간다는 것인지 크게 와닿지 않았었는데요. 노필터의 저자 사라 프라이어는 미국 블룸버그 뉴스의 IT 전문 기자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어떤 과정으로 미국의 빅테크를 장악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경영 이념, 화려한 창업 신화 너머에 냉혹한 개발자들의 현실, 스탠퍼드를 중심으로 엮여있는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의 허상과 배신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최근 미국 내에서 엄청난 이슈로 떠오른 반독점 금지법에 대한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페이스북이 2016년 미국 대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챕터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필터에서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시장 잠식. 세상은 다가올 선거에서 페이스북이 편파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지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었다. 온라인 테크놀로지 뉴스 사이트인 기즈모도는 페이스북 뉴스피드 오른쪽에 있는 트렌딩 토픽을 관리하는 페이스북의 뉴스 큐레이터에 관해 썼다. 트렌딩 토픽은 페이스북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편집에 개입하는 뉴스 서비스였다. 이 블로그는 익명의 페이스북 큐레이터의 말을 인용하면서 평소 페이스북은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같은 신문사에서 나오는 콘텐츠는 올리면서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나 브라이트바트 등은 기피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직원들은 회사가 원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들의 힘이 막강하다는 사실이 알고 있다며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무리가 빚어지자 페이스북은 TV에 자주 등장하는 보수 성향의 정치평론가 16명을 본사로 초청해 뉴스피드의 편집 과정을 보여줬다.
페이스북은 그들에게 편집상의 치우침이 절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나중에 페이스북은 트렌딩 토픽을 선정하는 절차에서 인간을 배제하고 알고리즘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만들었다. 이런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들은 힐러리가 당선된 후 페이스북이 저울을 그녀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이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듣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페이스북 임원들은 가능하면 미국의 보수 성향 사용자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 했다. 따라서 그들의 선거 전략은 사용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뉴스를 모두 보여줘 가능한 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알고리즘을 채택하는 것이었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선거 캠페인에 필요한 광고를 공평하게 실어주겠다는 제안을 양쪽에 똑같이 제시했다. 하지만 제안을 받아들인 쪽은 트럼프 진영뿐이었다. 힐러리 팀은 이미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자신이 있었다. 페이스북이 어떤 기사를 전면에 내세우느냐는 논란에서 정작 주목해야 할 부분은 편향성이 아니라 영향력이었다. 페이스북은 17억 9천만 명의 사용자에게 모호한 방식으로 대중의 대화에 전례 없는 통제력을 행사해왔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와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것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은 것이다. 적어도 페이스북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이기리라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대선 다음 날 맨로파크 캠퍼스의 분위기는 침울했다. 별난 인물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현실에 감정을 다스리기 힘들어 출근을 하지 않은 사람도 덜어 있었다. 미디어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마다 편리한 방식으로 해석을 쏟아냈다. 가장 그럴듯한 이론은 뉴스피드 알고리즘이 클린턴의 불리한 기사나 동영상을 먼저 다뤄 힐러리를 궁지에 빠뜨렸다는 주장이었다.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총괄 엘리엇 슈리지는 저커버그와 샌드버그와 이야기를 한 뒤에 미디어들이 선거에서 페이스북의 역할을 부당할 정도로 과장한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은 그저 디지털 토론장을 제공했을 뿐이었다. 세 사람은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의 자유시민들은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린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선거가 끝나고 이틀 후에 열린 회의에서 저커버그는 이렇게 말했다. 컨텐츠 분량으로 볼 때 얼마 되지도 않는 페이스북의 가짜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발언에 사람들은 즉각 분노를 표출했다. 뉴스피드 알고리즘이 후보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대중들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저커버그가 그런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페이스북의 한 데이터 전문가가 트럼프와 클린턴의 캠페인이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포스팅했다. 그 게시물을 본 직원들은 페이스북이 그런 선거 결과를 낳도록 도움을 준 또 다른 방법, 아니 훨씬 더 큰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페이스북은 형평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에게 도움이 되는 광고 전략을 더 많이 내놓은 것이다. 내부 문건에서 그 직원은 트럼프가 6월부터 11월까지 클린턴보다 돈을 더 많이 썼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페이스북에 4,400만 달러를 쓴 데 반해 클린턴이 쓴 돈은 2,800만 달러였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지침에 따라 트럼프의 캠페인은 기술 회사를 운영하듯 페이스북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다양한 오디언스들에게 메시지가 완벽하게 전달될 때까지 신속하게 광고를 테스트하고 수정했다. 트럼프의 캠페인 광고는 총 590만 가지 버전이 있었던 데 반해 클린턴은 6만 6천 개가 전부였다. 트럼프의 광고는 최적화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페이스북의 기능을 10분 활용했다고 그 직원은 말했다. 대선이 끝난 지 2년 후에야 밝혀진 이 내용은 페이스북의 광고 도구를 제대로 사용할 경우 얼마나 놀라운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트럼프의 팀은 반응이 빠른 오디언스를 개인화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표적화하는 페이스북의 힘을 10분 활용했기 때문에 주요 광고 클라이언트들에게 트럼프의 승리는 하나의 이상적인 결과였다. 저커버그는 평소 그들에게 그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며 세상을 더 개방적이고 더 긴밀하게 연결시킬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커질수록 그들은 글로벌 정치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힘을 갖게 됐다. 잘 들으셨나요? 2016년 페이스북이 미국에서 가졌던 영향력을 조만간 네이버, 카카오가 일본에서 갖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팀을 구성하고 어떻게 투자를 받아야 할지, 또 인수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 미국을 실제 뒤흔들었던 사건에서 나오는 거대한 통찰과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께 출판사 RH 코리아에서 나온 노필터를 추천드립니다.